그때 며느리가 햇반을 식탁 위로 탁 하고 던졌어요. 이거나 드시고. 제발 돌아가세요. 보기 싫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수년을 참아온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왜 그동안 참고 살았나 싶은 순간이었어요. 뭐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은 정말 그 주둥이 닥쳐라. 식탁과 함께 올려져 있던 그릇을 확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졌죠. 으악!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러시면 안 되죠. 안 된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보기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너도 닥치고 거기 서 있어. 너가 더 가증스럽다.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기억나? 이 집 줄 때. 엄마,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랬던 게 고작 몇 년 만에 이 꼴이야?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식탁 위에 있던 걸 모조리 쓸어냈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비싼 그릇들, 반찬통들. 다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어머님, 당장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난동 부리실 거면 나가세요. 난동. 이게 난동이야? 그리고 이 집 내 집이야. 나갈 거면 너네들이 나가. 세월이 참 빠르네요. 창가에 앉아 고물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때 기억이 생생히 떠올라요. 저는 남편과 이른 이별 후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물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막막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고물상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 재혁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앞이 캄캄했지만 무언가는 해야 했어요. 어린 아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게 키우지 말아야지였어요. 가진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된 것은 고물상이었어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했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다 들리더군요. 하지만 어린 아들을 키울 생각에 물불 가릴 게 없었나 봐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끌차를 끌고 나갔어요. 아직 잠든 도시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았죠. 녹슨 철근, 헌 책상, 부서진 의자. 남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이었지만 제겐 모두 보물이었어요. 그것들을 분류하고 닦고 고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떤 날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거운 고물을 나르다 보면 온몸이 쑤시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기도 했죠. 특히 겨울이면 더 힘들었어요. 차가운 바람에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수입이 변변찮았어요. 돈이 없어 학원도 못 보내고 용돈도 넉넉히 못 줄 때는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차근차근 모은 돈으로 고물상을 인수해 사업을 이어갔어요. 남들은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물건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게 제 철학이자 자부심이었죠. 낡은 것들을 고치고 다듬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 재혁이가 대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재혁이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랬나 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낙이 오히려 더 큰 서러움의 시작이 될 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혁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 소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툭툭 내뱉는 게 어딘가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특히 제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애써 무시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성남에 있는 신혼집을 마련해줬어요. 허리 휘도록 모은 돈이었지만 자식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죠. 소영이가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영이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정성껏 담근 반찬은 늘 냉장고 구석에 처박혔고 가끔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는 법이 없었어요. 명절 때도 친정에 먼저 가봐야 해요. 라는 말이 늘었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죠. 아들과 통화를 해도 바빠서요. 라는 말뿐이었어요.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 반찬 좀 해달라는 말에 찾아갔던 날.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문 앞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을 때의 서러움이란. 어머님. 그거 거기 두고 그냥 가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재혁이 올 때까지만 있다가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될까? 아, 에휴. 마음대로 하세요. 더 서러웠던 것은 현관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코를 막고 손부터 씻으라더군요. 고물상에서 온 제가 더럽다 생각을 했나 봐요.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일인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의 눈빛에서도 반가움을 찾아볼 수 없었죠. 제가 아들을 반기자 아들은 본체도 안 하고 저희는 외식하기로 했어요. 이제 얼른 돌아가세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자식 집에 찾아가면 제가 앉았던 자리를 다시 닦고 제가 만진 물건들을 소독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참았어요. 아들 내외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인내심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던 도중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도 그 고물상 하세요? 응, 이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니?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체면도 있는데. 묘하게 말에 가시가 있더군요. 이 일이 어때서? 이걸로 네 남편 재혁이 대학까지 보내고 심지어 이 집도 샀잖니? 어머님, 요즘 시대의 고물상이라니? 생각해보세요. 재혁 씨가 회사에서 어떻게 보일지? 요새는 자식들 직업만큼이나 부모님 직업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고개를 들더니 엄마,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좀 그래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쉬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나.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평생 자부심으로 살아온 일인데 부끄럽다니. 그렇게 밥을 먹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돼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시어머니 직업 말하기도 쪽팔리고. 차라리 주부였으면 주부였지 고물상이 뭐야. 그래도 엄마가 좋다고 하겠다는데 말릴 방법 있나? 덕분에 용돈 타면 좋잖아. 아니, 당신도 싫잖아요. 고물상 하시는 거. 옷도 저게 뭐예요? 동네 창피하게. 알아. 나도 고민이야. 어머님이 여기 오실 때마다 냄새 나는 것 같고. 이웃들 눈치도 보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벽을 짚고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솔직히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어요. 다만 내 아들이 날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하다니. 저녁이 되어 손주가 귀여워 놀아주려고 블록을 하나 집었는데 며느리가 벼락같이 달려왔죠. 어머님. 곰을 만지시던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시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 아까 씻었다. 그래도 좀. 요즘 애들은 위생에 민감하니까요. 면역력도 약하고 손 한 번만 더 씻고 만지세요. 나는 그저 손주랑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희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아들이 나왔는데 엄마, 소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거 조심해야 해서 아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목이 메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문질러 씻었어요. 손바닥이 빨개질 때까지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저희가 위생에 예민해서 어머님 오시면 조금 불안해요. 뭐라고? 오실 때마다 아주 대청소를 해야 되니 너무 힘들다고요. 내일 손님도 오시는데 나 원참. 나 너네 보러 올 때는 항상 씻고 왔다. 뭐가 그렇게 더럽다고 하는 건지. 알아요. 그 얘기는 100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어머님, 지독하게 몸의 냄새가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아침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어머님, 우리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와요. 어머님은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 방에만 있으라고? 회사 부장님 가족분들이 오시거든요. 어머님이 계시면 몇 시간만 부탁드려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는데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왔어요.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를 방에서 나오지 말라니. 마치 제가 이 집의 부끄러운 존재라도 된 것처럼.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 마침 잘 나오셨네요. 이거 정리하는 거 같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직 뒷정리 중이라서? 그때였어요. 제 눈에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들어왔어요. 손님들 접대하고 남은 화려한 음식들. 저기, 나도 배가 고픈데 맛있어 보이는구나. 이게 뭐니? 아. 어머님은? 잠시만요. 며느리는 급하게 음식들을 치우더니 찬장에서 햇반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님은 이거 드세요. 궁상맞게 왜 남은 음식을 드시려 하세요? 내가 나오지 말라 해서 계속 방에 있었더니 배고파서 그런다. 어떻게 음식 하나 가져다 줄 생각도 안 하니 그래? 어머님, 이제 저희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냄새나는 옷차림에 고물상에서 가져오신 이상한 물건들에 눈치가 그렇게 없으세요? 야속한 건 아들은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님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시죠. 내가 이걸로 너희 키웠다.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이제는 그만하시죠.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는 좀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님은 고물이나 만지시면서 왜 저희 삶에 자꾸 끼어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남이에요, 어머니. 그때 며느리가 햇반을 식탁 위로 탁 하고 던졌어요. 이거나 드시고. 제발 돌아가세요. 보기 싫어요. 정말? 핏줄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수년을 참아온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왜 그동안 참고 살았나 싶은 순간이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은 정말 그 주둥이 닥쳐라. 식탁과 함께 올려져 있던 그릇을 확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졌죠. 으악!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러시면 안 되죠. 안 된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보기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너도 닥치고 거기 서 있어. 너가 더 가증스럽다.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기억나? 이 집 줄 때. 엄마,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랬던 게 고작 몇 년 만에 이 꼴이야?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식탁 위에 있던 걸 모조리 쓸어냈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비싼 그릇들, 반찬통들. 다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어머님, 당장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난동 부리실 거면 나가세요. 난동. 이게 난동이야? 그리고 이 집 내 집이야. 나갈 거면 너네들이 나가. 그러더니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더군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해봐. 신고하면 이 집에서 누가 나가게 될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해보라고. 이런 싹수 없는 자식.
아들이 와서 며느리 휴대폰을 뺏었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너도 똑같아. 내가 올 때마다 얼굴 찌푸리고 불편해하고.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희들 내가 왜 고물상을 했는지 알아? 너 먹여 살리려고 평생을 그 고물더미에 묻혀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이 어미가 부끄럽다고? 이런 천벌 받을 놈. 너넨 내 고물상에 있는 고물만도 못하다. 냉장고로 가서 며느리가 구석에 처박아뒀던 제 반찬통들을 모조리 꺼냈어요. 이것 봐.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 다 곰팡이 피었네. 너희 마음처럼. 반찬통을 하나씩 바닥에 던졌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너네들 베푸는 내 인내심은 이제 한계다. 이 집 내놓을 거야. 싹 다 나가라.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려고? 됐다. 더 이상 나 찾지 말거라.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붙잡았지만 뿌리쳤죠. 엄마. 제가 잘못했으니까 애기 좀 하고 가세요.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아들아, 난 너를 그렇게 키운 적 없다.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이렇게 홀대하다니? 그렇게 아들 집에서 나와 밤거리를 걸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게 이렇게 많았다니.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참 밝더군요. 그 달빛 아래서 전 이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 이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계속 왔어요.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기가 막히죠. 평생 조곤조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오냐오냐 해주다. 막상 화를 내니 달라진 태도 야속하더군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뭘 더 말하겠어요. 밥상은 엎었지만 제 마음은 다시 똑바로 세웠으니까요. 고물상으로 돌아와 보니 달빛에 비친 고물들이 반짝거리더군요. 누군가는 버린 것들이지만 제겐 이게 보물이었어요. 이걸로 아들 키우고 집도 사주고.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이게 부끄럽대요.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뒤적이다가 재혁이가 어렸을 때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엄마, 커서 꼭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너도 이제 커서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고물상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물건들 분류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음도 조금씩 편해지더군요. 그 사이에 아들 집도 내놓았죠.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이 고물상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대체 누구 집 아들이신데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당신 같은 아들 둔 적 없수다.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엄마가 이 일을 왜 하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이 눈물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너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 되돌아봤니?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평생 너희 뒷바라지하고 집까지 사준 엄마한테. 그래, 고물상 하는 게 그렇게 창피했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그래. 근데 이제는 늦었어.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이제 가봐. 난 이대로가 좋아. 적어도 여기선 내가 떳떳하니까.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지켜야 할 게 있었거든요. 바로 제 자존심이었죠.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요. 밥상을 엎었던 그 순간.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앞에서 햇반이 던져졌을 때 느꼈던 그 모욕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30년 동안 제가 받아온 모든 차별과 무시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제는 더 당당해졌어요. 제 직업은 버려진 걸 살리는 일. 그게 제 천직이에요. 누가 뭐래도 전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밥상을 엎은 것도,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때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사실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사과가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죠. 어머님, 저희 집. 아니, 어머님 댁에서 나가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건 내 문제야. 난 이미 부동산에 연락했고, 한 달 후면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알아? 이제는 정말 끝이야. 한 달 안에 이사 나가. 새 주인한테 패 끼치지 말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맞아. 내가 교만했어. 근데 그 교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도 알아야지. 며느리는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아들 내외를 매번 쫓아냈죠. 어떤 날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던진 햇반이 떠올랐어요. 한 달 후 정말로 집이 팔렸어요. 제가 원하던 가격보다 더 높게 팔렸죠. 아들 내외는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엄마, 저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너희가 선택한 거야. 매각 대금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웃음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후련했거든요. 그 돈으로 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고물상을 더 크게 확장하고 재활용 센터로 키워냈죠. 김정희님, 우리 재활용센터가 이번에 구청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 재활용 센터에도 수요가 많아진 것이 운이 좋았죠. 정부에서는 신사업으로 지정한 것이었어요. 버려지는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저의 일에 집중하니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더군요. 가끔 아들 소식이 들려와요.
월세방에서 어렵게 산다고. 며느리는 맞벌이로 나갔다고 하네요.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재활용 센터가 대박이라면서요. 그래서 저희 한 번만 더. 이제 그만해. 나도 이제 새 삶을 살 거야. 내 인생에서 자식이란 이름의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매주 토요일이면 지역 노인정에서 무료 급식 봉사도 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이 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정희 씨, 대단한 것 같아. 지치도 않나 봐? 아이고, 정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살아요.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제 인생도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큰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재활용 센터를 모델로 전국적인 체인을 만들자고. 정희님처럼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 이제 전국 순회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 재활용된 물건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쓸만한 물건이 되기 전에는 그저 고물일 뿐이었다는 게 믿기시나요? 하지만 지금은 근사한 보온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저 볼품없는 초라한 고물일 뿐이죠. 아무리 하찮은 물건도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가치를 지킨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믿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해요. 그때마다 전 다시 한번 확신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이제 전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김정희로 사는 게 좋아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답니다. 가끔 밤에 달을 보면 그날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그날의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허리가 아파 찾아간 병원에서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듣게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 혹시 정훈식 어머님 되세요? 회진을 도는 담당 의사가 제 차트를 보더니 물었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라도? 저를 보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이내 곧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아, 저는 운식이 학교 선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운식이가 만나고 있는 수진 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네, 제 아들 운식이랑 약혼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라도?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말이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그렇게 우연히 찾아간 병원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될 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용문사 근처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빔밥과 더덕구이로 이름을 알리게 된 제 식당은 용문사에 와보셨다면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식당이라 생각해요. 지금이야 발 뻗고 편히 자지만 저에겐 말 못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려고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당시 첫째 지숙이는 10살, 막내 운식이는 8살이었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를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져요. 돈이 없어 아이들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지만 두 아이는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특히 딸 지숙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졌어요. 새벽부터 일하는 엄마를 위해 동생도 챙기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죠. 지금은 변호사와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반면 운식이는 조금 특별했어요. 공부만 했던 터라. 공부는 잘했지만 세상 물정을 통 모르는 아이였죠.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됐지만 그 순수함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늘 걱정이었죠.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운식이가 한 말이었죠. 38년 동안 여자친구 한 명 집에 데려온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너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니. 궁금하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순간 기쁘면서도 40살 먹도록 여자 한 번 만나보지 않은 아들이 만난 지 6달도 안 돼서 갑자기 결혼이라니. 30년 넘게 장사를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죠. 그리고 그 주말 김수진이라는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32살의 그녀는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인사까지.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어 보였죠. 수진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살짝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아,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운식 오빠가 결혼하면 필라테스 가게를 차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래요? 아들이 가게를 차려준다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당분간은 좀 쉬면서 결혼 준비할 생각이에요. 운식 오빠가 알아서 해준대요. 대화를 나눌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늘 얼버무리는 것도 그렇고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더덕구이를 보면서도 아, 저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라고 말하더군요. 운식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시어머니 모실 생각은 없어요. 요즘은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던데.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말을 하는 수진의 표정에는 당당함이 가득했어요. 저는요, 귀하게 자라서 간섭받는 거 싫거든요. 가족 행사 같은 것도 불편하다고 하니? 운식 오빠도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요? 운식이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어머니도 식당 일로 바쁘시잖아요. 서로 불편할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 운식이가 돌아왔고 수지는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 말은 다 했고. 오빠, 이제 슬슬 가볼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수진이는 몇 번 정도 우리 집을 들락거렸어요. 올 때마다 운식이 앞에선 다정한 예비 며느리 행세를 했지만 단 둘이 있을 때면 냉랭한 태도로 돌변했죠. 어머니, 저희 집해 주실 거죠? 요즘 진명이는 여자 앞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상견례부터 하고 애기하자. 운식 오빠도 의사니까 체면도 있잖아요? 저한테 차려줄 가게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하고 싶고. 수진의 말에는 늘 돈이 따라다녔어요. 운식이가 의사니까. 운식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라는 말도 입에 달고 살았죠. 특히 제가 신경 쓰였던 건 수진이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운식이를 통해 가게를 차리려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딸 지숙이가 날 찾아왔어요. 엄마, 운식이 여자친구.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싸하달까? 오지랖이겠죠? 하지만 전 지숙이의 말을 끊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의 욕을 하는 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우선은 시간이 있으니 지켜보자. 하지만 이런 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운식이의 추천으로 아들 대학 선배가 있는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어머니, 디스크가 꽤 심한데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있는 병원보다 여기서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배가 있는 병원인데 이쪽으로는 최고예요. 수술 당일 아들 운식이는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수진이는 운식이 앞에서 극진한 관심을 보였죠. 오빠, 어머님 수술 끝나실 때까지 내가 있을게요. 오빠는 병원 가셔야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운식이가 병원에 가고 나자 수진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아, 혹시 정운식 어머님 되세요? 회진을 도는 담당 의사가 제 차트를 보더니 물었어요. 네, 맞아요. 아, 운식이 어머님이시구나.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운식이랑 저랑 학교 다닐 때 친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병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죠. 운식이랑 약혼한 수진 씨에 대해서요. 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운식이 선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그 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동료 의사만 해도 둘이나 그 분한테 피해를 봤거든요. 피해라뇨? 무슨 말씀이시죠? 김수진 씨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꽤 악명 높은 분이에요. 전문직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제 친한 후배가 첫 번째 피해자였어요. 처음에는 토익 강사라고 했대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쉬고 있다면서 결혼하면 가게를 차려달라고. 결혼식 직전에 5천만 원을 받아내고는 잠적했죠. 말씀을 듣는 내내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죠. 최근에는 성형외과 박상현 선생님한테도 접근했더라고요. 운식이랑 동시에 만나면서 운식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다들 얘기했죠. 하지만 운식이가 워낙 그 여자한테 빠져 있어서 형들이 질투해서 그런다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직접 나서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이대로 두면 운식이가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지만 증거 없이 아들에게 말했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수가,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운식이 그 여자.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숙이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전에 오빠한테 자기 명의로 된 건물을 사달라고 했다고 하고. 남편한테 부탁해서 조사 좀 해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강서방이 변호사니까 한번 물어보렴. 그렇게 일주일 뒤 지숙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이거 봐요. 지숙이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지는 이미 5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과자였어요. 이건 전가 기록이에요. 보세요. 2019년에는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8천만 원을 받아냈고 2020년에는 변호사한테 1억을. 엄마, 생각보다 심각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강서방이 아는 사설 탐정한테 부탁해서 구해온 자료예요. 지숙이가 들고 온 영상을 보면서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영상 속에는 수진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찍은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랑 오빠랑 만나면서 동시에. 그렇게 상견례 전날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상견례 자리에서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상견례 당일이 되었죠. 새벽부터 하늘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점점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마치 오늘 일을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날씨에 한숨이나 쉬었겠지만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식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 좋은 날 인상 피시고 웃으세요. 우리 엄마 긴장하셨구나? 하하.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가방 속에 서류 봉투가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드디어 상견례도 하네요. 아들 결혼하면 소원이 없다면서 걱정하시더니 이제는 좋으시죠? 아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오늘 모든 걸 밝혀내야만 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운식이는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엄마, 수진이가 연락도 없어요. 늘 이러는 건 아닌데. 시간이 흘러도 수진 모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
40분이나 지난 후에야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아이고,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많이 기다리셨죠? 수진의 어머니는 사과의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마치 자기들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우리 수진이가 좀 늦잠을 자서. 원래 미인은 늦잠 잔다고 하잖아요. 귀한 집 딸이니 너그러이 봐주세요. 호호. 농담이에요. 농담. 인상 피세요, 사돈.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평소에도 좀 예민해서 음식도 아무거나 못 먹어요. 이 정도 레스토랑이면 괜찮나? 안사도는 음식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불만을 토로했어요. 메뉴판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여기 와인 리스트가 0. 프랑스 와인은 이것밖에 없나요? 우리 수진이가 평소에 마시던 건 하나도 없네. 순간 기가 차더군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주도권은 저에게 있으니 우선 애기라도 들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나저나 사돈, 아들이 의사면 시댁에서도 좀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고, 모르시는 척 하시네.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귀한 몸인데. 수진이가 청담동에서 필라테스 학원 할 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요. 근데 결혼하겠다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가려고 하잖아요. 엄마도 참. 그런 얘기는 왜? 사실이잖아. 이렇게 내려놓고 시집 갈 거면 시댁에서도 보상이 있어야지. 신혼집도 얘기해 보셔야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죠.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제가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할 때였죠. 어머니, 그건 나중에. 무슨 나중은? 지금 얘기해야죠. 강남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의사 사모님이 사는데 변두리에서 살 순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꼭 지역을 나눌 필요 있나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안사도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시어머님. 세상 물정 몰라 어떡해요? 우리 수진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대출 끼는 것까지는 양보해서 전세금도 최소 10억은 넘게 생각하고 계셔야 할 텐데. 10억이요? 운식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래요. 요즘 강남 전세가가 그 정도는 돼야죠. 제 딴에는 많이 봐준 거예요. 그리고 집 명의도 수진이 앞으로 놓는 게 좋겠어요. 아, 그리고 필라테스 학원도 생각해 보셨죠? 안사돈의 말에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전에 말했잖아요. 결혼하면 학원 차려주신다고. 아들 운식이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건 결혼하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어?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결혼 전에 다 준비돼야죠.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안사돈의 요구사항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인내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예물, 신혼여행은 전부 최고급. 그때마다 운식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듣자 하니까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군요.
수진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수진 씨 혹시 성형외과 박상현 선생님은 잘 아시나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틀 전에 만나셨잖아요? 이 호텔 로비에서요. 아니면 다른 호텔에서도 자주 만나시나요? 그 순간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사돈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무례하시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수진이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차분히 전과 기록과 호텔 CCTV 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이런 전과 기록이 있네요. 사기죄. 그것도 5번이나. 운식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게 다 사실이에요? 수진이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사돈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 줄 아세요? 가만히 안 있으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법적으로 하시죠. 저희도 다 준비돼 있습니다. 사기전과 있는 집안 무섭지 않군요. 운식이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했죠.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 선원의 식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우리 아들을 농락하고 돈만 노리는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시킬 수 없어요. 안사돈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이 뭔데? 감히 우리 수진이가 어떤 애인데? 동시에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죠. 엄마, 그만하세요. 운식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수진 씨, 왜 이러셨어요? 전 정말 사랑했는데. 수지는 울음만 터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안사돈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수지는 그 뒤를 따라 달아났어요. 그날 밤 운식이는 한동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이해할 거라는 걸.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폭풍과도 같은 상견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늦은 저녁 식당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직 문 열기 전인데.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었어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슨 일로 왔어요? 저희는 재판 때 볼 건데 굳이 왜 찾아오셨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운식 오빠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수진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요. 어머니, 전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엔 돈만 보고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진심이 보였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그만. 이제 와서 무슨 진심 타령이에요? 그동안 몇 명의 남자들 인생을 망쳐놨는지는 생각도 안 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때 수진이의 어머니도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 도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수진이를 잘못 키웠나 봐요. 웃기시는 분이네요. 제가 왜 당신 사돈입니까? 더 이상 당신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우리 수진이가 이젠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그동안 당신 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생을 망쳐놨는지 아세요? 콩 심은데 콩 난다더니 당신도 똑같아요. 지금 와서 눈물 몇 방울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당하게 죗값을 받도록 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진이 울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집행유예 기간이라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들한테 입힌 상처를 생각하면 사지가 뒤틀리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는 거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늘의 일을 씻어내리듯. 며칠 뒤 운식이가 퇴근하고 식당에 들렀어요. 엄마, 왜 이제 왔어? 밥은 먹었니? 엄마.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웬 감사야. 오늘 박상현 선생님을 만났어요. 수진 씨한테 거의 2억을 뜯겼대요. 결혼을 미끼로. 운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될 뻔했네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경고를 했는데 바보같이 여자에 눈이 멀어서. 운식아, 전 여자복이 없나 봐요. 근데 그래도 저한텐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도 피해자가 됐겠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가 제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결국 수지는 구속됐어요.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피해자가 1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10억이 넘었으니까요. 딸 지숙이가 전해준 소식으로는 수진이 교도소에서 감형을 바라며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쓴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이죠. 이제 운식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웃음도 되찾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죠.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새삼 우리 모자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네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운식이도 의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날의 악몽 같던 일은 이제 먼 과거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오늘은 일찍 문 닫아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왜? 무슨 일 있어? 깜짝 파티예요. 누나도 오고. 운식이가 신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들어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예전에 그 우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지숙이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아늑한 자리가 마련돼 있더군요. 엄마, 오늘은 우리가 엄마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 근데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1년 전 오늘이 기억나세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그날 상견례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죠.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 딸 지숙이가 웃으며 말했죠. 엄마 그거 아세요? 은식이가 여자친구 생겼대요. 이번엔 제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아니, 누나! 운식이가 당황한 듯 소리를 질렀어요. 왜? 민지 씨 정말 착하고 예쁘잖아. 벌써 2달째 은식이 오빠만 보고 있다고. 운식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제가 묻자 딸 지숙이가 반색하며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대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마음씨 곱고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운식이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게 사실 벌써 몇 번 만났어요. 뭐라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엄마한테 안 했다고? 엄마가 또 걱정하실까봐. 이번엔 제가 정말 신중하게 알아봤어요. 누나한테도 물어보고. 운식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민지 씨는 정말 다른 분이에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그래.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정말요? 엄마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을 테니까.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죠. 일주일 후 민지를 처음 만났어요. 수진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죠. 수줍은 미소와 맑은 눈빛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 잘 챙겨줬다면서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운식 씨 환자분들한테도 정말 친절하시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민지와의 첫 만남 이후 운식이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곤 했죠.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다음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민지는 정말 성실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도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엔 정말 괜찮겠구나 싶었죠. 6개월이 지나고 운식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도 민지가 마음에 들어. 이번엔 상견례도 평화롭게 진행됐어요. 민지의 부모님은 겸손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죠. 저희 민지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들이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네요.
결혼식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네. 요즘은 일요일마다 세 식구가 모여 식사를 해요.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도 모두 잊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